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죠?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각지에 돌아다니는 후보자들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마이크 소리를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루 전날입니다. 우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마디 보고 드리자면, 어제 제가 검찰청에 출두해서 물건 맡기는 데를 가가지고 옛날 제 압수수색할 때 저에게 압류해 갔던 무슨 몇 가지 물건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각에 경찰청에서 뭐가 왔다고 해서 가서 찾아봤더니, 우체국에 찾아봤더니 저를 몇 개월 동안 도청했다는 기록을 통보하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이동전화 통화 내역, 발신, 역발신 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를 포함해서 2017년 1월 15일부터 2017년 4월 30일 11시 59분까지, 오후 11시 50분까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30일에서 1월 17일에서 한 45일 동안 제 전화를 도청 기록했다는 보고도 이제 그걸 고쳐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서 제가 억지로 쫓겨날 때 문재인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의 그 경찰력과 검찰을 동원해서 저를 압박했던 것이 이제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억류당했던 돈도 백불짜리가 22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안화 100위엔짜리가 18,000원 하나? 18,000원쯤, 그것도 한 10여 개. 이래서 어제 의외로 횡재를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문재인 정권에서 세 가지의 그 압력을 받았는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그 겪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으로 한 2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가지고 2017년까지 집행유예를 살았고, 그리고 자유총연맹 종제에서 2018년에 임기 1년을 놔두고 밀려나올 때까지 경찰청, 검찰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과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2020년에 광화문에서 벌어진 어떤 국민대회의 대회장으로서 그 집회를 주도했다 하는 혐의로 불법 집회 혐의로 집시법 위반으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이가 저에게 던진 정치적 압박입니다. 오늘 현재 문재인은 양산에서 65명의 경호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편안하게 살면서 내일인가 자기 비서했던 배재정 후보 사상, 옛날 저희가 국회의원 했던 자리죠. 거기에 지원을 하러 나선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깨끗한 기분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선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일보 그림 보여주세요. 오늘 날짜 동아일보에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원인과 배경은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우선 국민의힘이 90석, 최대로해서 98석, 민주당이 131석, 최대로 161석까지 굉장한 차이죠. 한 30 내지 40석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는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파도 떨어져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도 많이 잘라버리고,
뭐 이재명이 완전히 사당화되어 있는 정당이에요. 거의 형해화된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걸 못 해보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파워 게임으로 보아서. 그런데 여기 기본적인 것을 제가 지적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0.74% 차이로 간신히 턱걸이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천하가 자기 손에 다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2년, 곧 2년 됩니다. 취임하기 이제 내일 모레 5월에 이제 2년이 되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특히 검사를 많이 동원하고 자기 측근에게 검사를 다 포진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 씌이는 대로 마음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지못해서 윤석열을 지지한 걸로 됐는데 윤석열의 승리를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부정선거 조작으로 적어도 2 내지 5% 이기도록 세트가 돼 있는데 그게 그냥 선거 참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0.74로 떨어졌다. 이런 주장을 이재명 후보가 혹시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재수없어서 잘못해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뭐 당선을 축하합니다 하고 그 덕담을 던져줘야 할 만한 그런 사제 한 번도 그걸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당선을 축하한다든가 잘하기를 바란다 한마디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취임 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취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까마득히 그걸 잊어먹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만큼 표를 모으게 하는데 여러 가지의 그 자유주의자들 소위 우파 시민단체들이 마땅치 않은 점이 꽤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재명에게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고뇌에 찬 선택, 소위 비판적 지지,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듯이 그야말로 교만이나 오만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정도로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의 이런 현상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현상을 현재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외로 이거보다 조금 더 지나친 거 하나 조라지는 이거 말고 아까 찌라시라고 얘기했던 거. 예,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미리 밝혀둡니다. 돌아다니는 문서인데 거의 동아일보의 예상과 거의 엇비슷합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71석, 국민의힘 79석, 진보가 2명, 새로운 미래가 1명, 무소속 1명 이렇게 될 것이다. 254 지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이 17석, 조국이 13석, 민주연합, 이건 더불어민주당 쪽이죠. 위성정당 11명. 그런데 그 11명에는 시민사회 2명, 진보 2명, 새진보연합 2명 포함이 포함됐어요. 이 안에 이제 소위 주사파들, 친북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이 3명, 꽤 많이 잡았네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2명. 이렇게 해서 46개가 분배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구하고 비례를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178석. 이것이 아까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동아일보 그 예상의 최상치. 국민의힘은 96석. 그게 100석이 안 된다는 거죠. 79 지역구에다가 17석 비례대표를 뽑고 조국은 지역구는 빵 하나도 없고 그래도 비례대표 13석을 받아서 13석, 진보당
지역구 둘, 비례 둘에서 4서 개혁, 이준석 당이죠.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어려운 것 같고 비례가 3명까지 돼서 3명 많이 잡았네요. 새미래는 소위 이낙연 당입니다. 여기는 지역구 하나, 비례 2명에서 3명. 지역구 하나가 아마 세종시의 김종민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강북5구의 이석현 의원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진보연합, 이건 지역구 없고 비례 2명, 그리고 무소속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경환 전 의원의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았어요.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 다시 그 자료 잘 올려봐요. 아까 그 자리.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 비례도 했지만은 조국 진보를 보태면 이 수가 조국이 얼마입니까? 13석이 붙잖아요. 그러면 178석에서 191명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191명 정도 되면 지금 조국은 아주 윤석열 탄핵을 아주 공언을 하고 다녀. 이 수만 가지고도 탄핵이 가능하죠. 왜? 탄핵의 분위기가 벌어지면 옛날에 새누리당 쪽에서 김무성, 유승민 등등처럼 그 당 내에서 배신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좀 국민의힘 지역구나 이런 사람 중에서 몇 명 빼돌리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거가 지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불안한 입장에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이따위까지 상황이 나빠졌냐? 오늘도 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임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30%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52% 민주당, 그리고 36% 국민의힘 이렇게 나와요. 16%가 이 선거에서 차별이 생길 거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맨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시국의 중대성을 모르고 너무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한 거야. 야, 이제 천하의 나의 시대가 왔다. 5년 동안 염려 없이 내가 버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소위 우호적인 정파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갈무리하고 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어. 전혀 신경을 안 썼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저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그 상임고문인가? 그건 정광훈 당이라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항상 200석 먹는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200석을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파를 다 모아서 200석을 달성한다고 주죠.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항상 이겨요. 항상 이기는 거야. 표가 떨어져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세력을 나름대로 관리하는 그런 태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도 정광훈 목사 쪽에 조금 우호적인 형식적이나마 좀 감사 표시를 했던 사람이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김재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한 칼에 다 가버리잖아요. 아무도 그냥 거기서는 정광훈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에서는 금기어야. 그래버렸어요. 그런데도 정광훈 목사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꾸준히 윤석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배려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정치력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각에서 어디서 민생현안 발표한다고 난리 법석이야. 뭐 열 몇 개인가 20몇 번째 했다고 난리 법석. 왜 그걸 그 전에 안 하고 이제 하냐 말이야. 응? 그리고 그 표가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올라간다? 글쎄 올시다.
그 쉽지 않아요. 평소에 잘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상임 그 선거대책위원장에다가 옆에다 그래도 이해찬도 붙이고 김부겸도 붙이고 중량급으로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좀 붙여. 근데 여기는 그냥 한동훈 일편단심이 혼자야. 그리고 한동훈은 그 뭐라고 할까? 날렵하고 말도 잘하고 대처도 잘하고 뭐 어디 가서 손 흔들기도 잘하고 하지만은 어쩐지 주니어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근처로 좀 만들어야죠. 오늘인가 어젠가 처음으로 인요한이를 붙여서 그럼 괜찮아요.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러나 인요한 가지고는 부족하죠. 어? 그 사람이 뭐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한국에서 쭉 산 사람이지만 근데 일본 한국의 유권자는 그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 그 근처를 붙이는 사람을 못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걸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가지고 여의도 사람이나 관계된 동작구, 마포, 용산 이 근처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를 미국의 뉴욕처럼 만들고 미국 뉴욕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수도예요. 문화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코노미 경제 문제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뉴욕이야. 그리고 수도는 워싱턴 DC로 옮기고 그런데 한때 우리가 세종으로 옮길 때 많은 사람들이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연방제를 의식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평화로운 교류를 하고 협조하고 이런 입장이 될 경우에 평양의 지역 수도가 북한의 지역 수도가 평양이고 그리고 남한에는 세종대왕 이름 딴 세종이고 계룡 그 근처죠. 그리고 서울은 뭐라고 통일수도 비슷하게 그런 역할 분담을 기능 분담을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종이라는 것이 너무 대륙의 사이에 끼어 있어 가지고 그 활발하게 대외적인 연락을 하기에 좀 불리해. 그래서 뭐 좀 위축이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거기다 아무리 근사하게 뭐 새로운 국회 건물을 짓고 뭘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역에서 울퉁불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서울이 가지는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 천만의 도시에다 거대한 한강이 흐르고 바로 나가면 서해가 있고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비해서는 이건 개임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옮긴다는 문제는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꾸준히 그 얘기가 왔지만 했다가 조금 물러나고 해서 지금 뭐 분원 정도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완전히 옮기는 것이 과연 그렇게 큰 그 선거의 그 어떤 이슈로 참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의학상 정원 2,000명 늘린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필 이 중요한 선거 근처에 그 이슈를 제공했느냐는 문제. 윤석열 근처의 정치 기획자들이 이걸 가지고 한 끈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53% 정도가 지지야. 일반 국민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 망각했던 거, 간과했던 건 뭐냐면 전국의 의사들의 노련한 그리고 조직적인 지능적인 저항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과소평가했어. 이게 이제 노동자들 스트라이크하고 좀 다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무기로 내세운 것이 국민의 생명의 문제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 나쁜 사람들 말이야 사람의 생명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말이야 자기들 이익을 주장한다 하는 주장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당장은 불편하거든.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 의학생 의과대학 2,000명 지원이라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타이밍이 잘못됐다. 어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이 만나가지고 물은 얘기할 때 의대 2,000명 지원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선거 이슈로는 적당하지 않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선거 끝난 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근데 그냥 발표까지 해버리니까 의사 사람들은 야 하려면 해봐라. 누가 손해나 이러고 버틴단 말이야. 지금 오늘 현재 그냥 5개 의과대학 큰 의과대학 교수들도 사직서를 던지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연하게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는 형국이 돼버렸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올리는 것은 오늘 현재로 봐서는 의사에게 굴복하는 형국이 됐단 말이야. 나는 물론 그렇다고 의사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선거 이슈라서 맞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시 올려봐요. 그리고 아까 그거 다시.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송영길 전 의원의 보석 신청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세시로 나온 걸로 기사가 나오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빤하게 보이는 거지만은 아니 조국이는 2심 고등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면서도 보석이 해갖고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송영길은 1심도 아직 구형도 안 하고 판결도 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건 안 풀어줘요? 물론 사람들은 그건 법원에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법원이 판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적어도 정치적인 잔치를 벌였을 때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 반대파 사람들에게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재판에 왔다 갔다 해라든가 그런 것은 신사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난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선거 바로 전날까지 재판에 와라고 판사가 호통을 쳤다고 그러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그 사법부 판단의 목이지만 대통령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어디 아파트 짓겠다, 세정시를 옮기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아침에 대통령이 이번 선거가 내일 다가오는데 나하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든 틀리든 간에 구속이 돼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 법원이나 이런 등등에서 적당히 배제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왜 이런 걸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 이재명 표 먹지 국민의힘 표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송영길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할 말이 부글부글하게 많은 사람이야. 내가 알아. 대충. 그 사람들이 계양구 양보하고 시장 나가라고 그냥 엉덩이 차고 쫓아내는 식으로 되고 거기에 무슨 거래가 있는지 무슨 미략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송영길은 불만이지. 왜 너는 위성정당 후보로 조국이하고 만나서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송영길 내가 왕년에 네 국회의원 만들어준 자리까지 양보해 나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왜 그런 생각을 못해?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요새 루나코인 사기로 권도성이가
권도형이가 뭐 재판을 한국으로 받아오느냐, 미국으로 오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재판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연루시키는 것은 집권자로서 비겁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걸 꼭 지적해 주고 싶고요. 오늘 현재는 이제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플러스 2년, 32년을 구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구형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고 자기는 또 중앙지검 제3차장 그리고 그 문제 담당으로 자기가 법정에 가서 구형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100% 그 문제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위 그걸 악행이라고 한다면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 무슨 귀양 가는 새 선비가 귀양 가는데 그 뒤에 금부도서 확 쫓아가지고 산중에서 딱 만나가지고 죄인은 어명을 받아라. 그러면 산중에 가다가 들판에서 딱 앉아서 이만한 겨자상 하나 놨고 어명을 받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금부도서가 탁 이러고요. 죄인 누구누구를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하면 그거 약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약 먹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소위. 그런데 한동훈이도 좀 억울한 점이 있죠. 그러나 한 번도 한동훈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나 대통령님 나 지난번에 그런 거 해서 제가 참 면목이었고 정말 미안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라든가 그런 얘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30분 동안.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얘기 듣고 왔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대구 경북에서야 좀 있겠죠. 그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유영화 선거운동을 확실하게 한 거죠. 유영화는 확실하게 당선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배재정 의원 후보를 위해서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사하에 가서 그 사하 공원 걸으면서 배재정하고 좀 으쌰으쌰하고 좀 악수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배재정은 자기 새끼니까 자기 부하했던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그런 것과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도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지 못했던 거라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더 뼈저린, 좀 더 경건한 예우와 발언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윤석열을 찍을까 말까 딴 놈은 찍을 거 없는데 여기는 찍어야 되는데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중간층에 있는 보수층에게 쟤들 참 뻔뻔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이가 한마디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박근혜 한동훈 면담 이것이 대구 시내에 일정한 효과는 있었을 거고 특히 유영하 당선은 확실시 했을지 모르지만 여타의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13일인가? 그 선거 기간 동안 15일인가? 한번 계산해봐. 내일부터 4월 9일까지 하니까 13일이죠. 13일. 저도 많이 선거를 뛰어봤는데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한 13일. 13일 동안에 무슨 천지개벽 같은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방금 소개했던 동아일보의 기사 그리고 좀 미확인 그 찌라시의 내용 약간의 차이는 좀
대체적으로 대세가 비슷합니다. 이것이 크게 바꾸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비례대표 아까 내놓은 거 봐요. 그 찌라시라는 거. 찌라시 비례대표. 여기에 아니 올려. 됐어요. 여기에 소위 군소정당, 저는 중소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중소정당이라고 부르는 무슨 자유통일당, 그리고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고영주의 자유민주당,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아요. 내일로, 미래로 하는 박서구 대표, 거기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또 그 비례대표 만든다고 난리법석이야. 아주 거기야 왔다 갔다 주고받고 그런 것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응? 그래서 자유통일당에서는 이미 또 그런 엇비슷한 사고가 하나 펑 터졌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기호 1번 무슨 여자 누군지를 모르는 30세의 어떤 여자를 갖다 세웠어. 그 사람이 why she? 왜 저 사람이 여기 섰나? 저 사람이 뭘 했나? 아무도 몰라. 그러면 누군가가 세워졌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설득력이.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여기 명단에 빠졌으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13일 동안 또 기적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여기서 예를 들자면 수백만의 협조자를 과시하는 200석을 큰소리 꽝꽝 줬던 목사 정광훈이가 얼마만큼 비례대표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빅 퀘션의 하나야. 그리고 새미래당, 새로운 미래당의 이낙연 당이 너무도 졸전이야, 졸전. 지금 민형배인가? 민형배 의원을 선택한 것이, 저도 민형배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당을 옮기고 어디 의원 구워주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이재명에게는 잘 보였을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에게는 이미지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 민의원 개인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세히 보았더니 이 사람이 바로 그 문제의 지역구에서 구청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은 빠삭하게 알 거 아닙니까? 목포동학교 나오고 전남대학 나오고 거기서 구청장 2번 하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만치 않는 사람. 지금도 60 몇 %고, 이낙연 후보는 한때 21까지 올라가더니 17, 오늘 아침에 어디 보니 13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낙연이가 컴백하는 것은 기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낙연이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우습게 돼버린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건 사람인데, 광주 사람들 유권자를 타박할 수도 없고, 광주 사람들은 자기들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광주 사람이 어쩌자고 조국을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게 믿느냐 이거야. 참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조국은 내놓고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조국과 이재명, 만약에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물러나간다면 아마 그 자리를 박지원이가 넘볼 겁니다. 그 콤비가 윤석열을 권좌해서 탄핵시키는 작업을 멈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복잡한 정치적인 혼란 사태, 케오스가 예상됩니다. 이것을 최소한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자기들이나 자기 비례대표나 뭘 다 모아가지고 우선 1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야. 응? 그래야만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그 문제인데, 그 민주당 대구시당에 여기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동훈 만나는 것을 논평을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논평. 인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유영아 후보는 이건 그냥 인용한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유영아 후보는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180만 원의 향응을 받아서 검사직을 그만둔 사람.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검사 출신이 범죄자 모임에 함께하나 하고 비난을 했어요. 이 문책은 이 대구시당의 문책입니다. 이어서 인용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본인을 부정하는 결정을 하는 건 매우 급하다는 뜻이라며 한동훈을 이제 지목한 거죠. 인용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만나도 상관없고 사면을 받아서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식이면 사면이 무슨 중세시대의 면죄부라도 되는 것이냐. 아주 아프게 꼽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게 벌렸을 경우에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 혹은 개인 한동훈은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무슨 성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거는 아직 송영길 그거 안 나왔어요? 안 됐어? 아니. 보도가 안 나왔어. 송영길 보석 신청 문제는 아직 이 시간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꼭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사도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기반한 거고,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정신, 이것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 민주주의라는 말은요, 공산주의자 좌익들 막 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잖아요. 북한. 중국 스님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라고 써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말 자체 가지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기 어려워. 다 자기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푸틴 보세요. 87% 따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광장에서 그냥 사정스러운 테러 행위가 벌어지니까 그것이 IS가 했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으면서도 그래도 그 IS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야. 저는 누구에게 악담하기 싫어합니다만 푸틴도 그 철권 정치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로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네타냐후도 물러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완만한 온건한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 시상에서 없애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모세가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이제는 뭔가 피와 눈물이 가득 찬 그런 킬링 필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크메르 루즈에서 그 사람 몇백만 죽였다는 그런 것이 불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데 관심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 끼어 있는 많은 주사파, 친북 세력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벌일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해. 저는 조국도 그런 의미에서 이념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옛날 산호명 출신이거든. 나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가계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이 이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고 있을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에 정말 우리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보루를 이번 선거에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전라남도, 광주 이쪽 분들에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 비례대표에 막 그렇게 오르고 이재명이가 그 난리에 법석을 주는데 몇십 % 지지를 하는 거 그거 부끄럽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이 다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절망합니다. 참 절망합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제 절망이 전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씨에 건강하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남아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 주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